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도 정말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올해도 4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 이브를 보내버렸어요. 퇴근을 하고 요즘 방역수칙도 너무 강화가 되니까 약속을 잡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백화점 푸드코너에 들러서 먹을 걸 사와서 집에서 먹고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화장도 안 지우고 그대로 잠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도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원래는 좀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아하는 곳 들러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늘 의미 있게 보내는 걸 좋아했는데 올해는 어쩌다 보니 정말 그냥 흘러 보내버렸네요. 집에서 잘 자고 잘 먹고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날씨도 하필 토요일부터 크리스마스 날부터 굉장히 추웠잖아요.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약속을 잡기 전에 날씨 어플을 보고 내일은 기온이 얼마나 내려가나 이거부터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나 너무 기온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나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날씨 추운데 늘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아쉽게 흘려보내서 마지막 날이나 1월 1일에는 해 뜨는 거를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밤바다도 보고 싶고 해서 31일에 퇴근하고 아직 어딘지 정하지는 못했지만 바다로 가서 밤바다 구경하고 바다 보면서 카운트다운도 하고 바다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특별하게 보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금요일날 제 체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실천을 하게 되면 후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그냥 떠오르는 일 바로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님이 쓰신 책이고요. 손웅정 님도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하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키워내신 건데 어떤 비법일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저는 특히 철학 섹션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성찰,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두 번째, 집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 번째, 기본, 당장의 성적이 아닌 미래에 투자하라. 네 번째, 철학,
죽을 때까지 공부는 멈출 수 없다. 이 부분 낭독해 드릴 거고요. 5번째, 기회.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긴다. 6번째, 감사와 겸손. 축구에서는 위를 보고 삶에서는 아래를 보라. 7번째, 행복. 행복한 자가 진정한 승자. 이렇게 총 7개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의 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철학. 죽을 때까지 공부는 멈출 수 없다. 무식한 자의 독서법. 나에게 축구를 빼고 남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 책 읽기가 남는다. 축구와 독서,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지탱해온 두 축이다. 지금도 나는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한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배움이 짧았고 그 배움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노력할 뿐이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책 읽기가 내 삶에 가져다준 혜택을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책을 좋아하는 축구선수. 오래전부터 나는 흥민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독하게 볼 컨트롤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책을 읽게 했다. 처음부터 책에 눌려 흥미를 잃지 않도록 내가 먼저 책을 읽고 거기서 좋은 구절을 뽑아 읽게 했다. 1년이면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 그중 30권 정도를 따로 뽑아 밑줄을 치고 중요한 페이지를 접어서 흥민에게 권했다. 책에는 정말로 무궁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 서점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을 집어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꼭 남는다. 내 운동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서점에 나와 있는 축구 관련 책이란 책은 다 찾아 읽었다. 축구에 필요한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 관련 책들도 안 읽은 게 없다. 내가 스스로 터득해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지식과 지혜들을 책 속에서 발견해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뿐인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이라는 해전에서 책은 함선과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배가 없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듯 책이 없으면 삶을 헤쳐갈 수 없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에게 책은 단순한 유의의 도구가 아니라 절실한 생존의 도구였다. 어떤 책이든 공부하는 심정으로 별난 방법을 동원해 읽었다. 내가 책을 읽는 방법은 좀 부끄럽지만 유별나다. 내 나쁜 머리 탓이다. 책 한 권 읽을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 독서를 시작하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3가지 펜을 준비한다. 좋은 책은 적어도 3번을 읽는데 처음 읽을 때는 글자색과 같은 검은색 펜으로 중요한 대목을 체크하고 메모하며 읽는다. 2번째 읽을 때는 파란 펜으로 반복하고 3번째 읽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메모한다. 그렇게 3독을 한 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나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메시지는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다. 독서 노트 한 권이 채워지면 새 밑에 다시 그 노트를 읽고 새 노트로 옮겨 적는다. 읽기만 해도 소용없고
읽고 적어만 놓아도 소용이 없다. 머리가 나빠 반복해 읽고 익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종이장이 뚫릴 만큼 박박 줄치고 여백에 빼곡하게 메모를 해둔 책은 독서노트 작성이 끝나면 바로 버린다.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물려줄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터이기도 하지만 책장에 꽂아두고 책 읽는 걸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싫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나만의 책 정리법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 노트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비로소 내 안에 기억의 궁전이 세워진다. 조그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다. 책을 읽는데도 일정한 훈련이 필요하다. 눈으로 읽는 행위는 단순하다.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쉬운 과학적 문자라고 한다. 심지어 외국인도 몇 시간만 집중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발음을 하게 해주는 한글의 특성을 보여줄 뿐이지 제대로 된 읽기가 아니다. 읽고 행간의 의미까지 파헤쳐 아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읽기라 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엔 뭣도 모르고 살기 위해 책을 읽었다. 책에게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지금은 훈련이 되어 읽는 법도 내 안에 체화시키는 법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내가 책을 중시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갈급함,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세상에는 운동선수는 무식하다는 그릇된 편견이 있다. 몸만 쓸 줄 안다. 이런 삐딱한 시선에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과거 운동부 출신은 을의 무모한 아이, 말썽꾼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학교에 가면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는 운동장에서 보낸 일이 허다했고 그나마 책상에 앉아있을 때도 엎어져 자기 일수였다. 공부는 뒷전이고 운동장에서 놀기 바쁜 아이로 보일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지능과 노력이 있어야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멍청한 운동선수로 얕잡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릴 적에 나도 그러한 편견을 은연중에 자주 접했고 이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20여 년 전 선수 생활을 접고 어줍지 않은 축구 지도자로 살게 되면서 운동선수들에게 쓰여진 편견이 외부에서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텁고 높은 이 장벽은 바깥에서만 구축된 게 아니었다. 스포츠계 안에서도 상식에 어긋난 그들만의 벽을 쌓아왔다. 제도권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패당과 악습이 남아있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루었음에도 고질병 같은 나쁜 관행이 선수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 때마다 삶의 양상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삶의 시기, 단계마다 매번 뚜렷한 고비가 찾아온다. 오래전 고약한 반골 기질로 축구 지도자 생활이 중단됐을 때도 내게 위기는 찾아왔다. 또박또박 지급되는 월급은 끊겼고 빈손으로 삶이라는 전쟁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지만 축구가 좋아 축구를 하는 것이지 돈을 구걸하러 축구판을 기웃거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집어든 무기 역시 책이었다. 그렇게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버팀목이 돼준 존재가 책이었다. 새삼 그 귀한 존재에 내 이름을 붙인다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부끄럽고 긴장이 된다. 기회라는 건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책을 읽으며 예의주시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에 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창의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죽어라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을 때 의외의 기회, 꼼수가 아닌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최고의 학교. 책을 안 본다면 내가 과연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 불안감과 절박함이 나를 책으로 이끌었다. 흥민이가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후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 흥민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흥민이가 괴로우면 나도 괴롭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혼자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는 것이다.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위안을 얻는다. 나는 부족한 아비일지언정 최소한 아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책 읽는 모습,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보여왔다고 자부한다. 흥민이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내가 프로 선수가 못 되면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고 걱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당시 훈련 외에 주 3일만 학교에 가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 흥민이는 본인이 먼저 매일 학교에 가겠다고 자청했다. 악착같이 현지에 적응하고 독일어를 익혀서 축구에 활용하고 축구에 집중하고 싶어 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책임감을 기본으로 착장하고 성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흥민이도 그랬다고 한다. 절대 대충 할 수 없었다고. 절대 게을리할 수 없었다고.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에 앞서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배운다. 아무리 좋고 옳은 말로 가르치고 훈육한다 해도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들보가 휘면 기둥이 휜다. 부모가 올바른데 자식이 휘겠는가? 축구를 가르치면서 나는 아이들보다 몸을 적게 쓴 적이 없다. 아이들이 뛰는 만큼 뛰었고 아이들이 흘리는 땀만큼 흘렸다. 아니, 그보다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렸다. 내가 입으로만 시키고 말로만 지도한다면 아이들도 지칠 텐데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같이 뛰고 같이 힘들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다. 흥윤이 흥민이를 가르칠 때도 지금 아카데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안주하고 발전할 생각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아이들의 운동을 멈추게 한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운동장에서도 인문학은 필요하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쫓기는 사냥의 무리가 될 것인가, 쫓는 사냥꾼이 될 것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이왕이면 쫓는 사냥꾼으로 살라고 말해준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라는, 누군가에게 좌지우지되며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언제나 쫓아오는 상대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만다.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휘둘리는 삶을 살고 만다. 아이들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새처럼 세상을 조감할 수 없다. 막막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책과 선인의 말씀을 늘 곁에 둔다면 그 안에서 조금의 답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주고 어떤 과정을 겪으면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 궁핍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살고 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류가 되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중산층이 되는 방법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방법론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이 몇 가지 정형화된 길 안에 과연 내 자식의 행복도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가만히 이 세상을 한번 보라. 이 세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다. 사기의 극치, 유혹의 극치, 배신의 극치, 가짜의 극치. 제 아무리 부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오르는 것, 뛰어난 기록을 내는 선수가 되는 것,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이름을 날리는 것,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을 접어 내 아이들에게 읽게 했던 것은 결국 인성을 위한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축구에 미쳐있는 놈이라 해도 내가 축구라는 매개로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딱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솜씨를 알려면 상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설거지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을 하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르고 곧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을지 책을 통해 잡아주고 싶었다. 나 역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책을 집어들었고 내 아이들과도 내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책이 놀라운 효용을 나누고 싶었다. 부모라면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 나는 내 아이가 축구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한다. 행복이란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성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부모의 짧은 생각으로 정한 길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 인생의 많은 선택지 앞에서 조금은 수월하게 길을 택할 수 있다. 아들들에게 말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해봐. 그게 뭔지 알면 결정은 바로 내릴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라.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됐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장 그것을 해라. 미쳐야 미친다. 나만의 훈련법 만들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는 집단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데 가족 무리와 함께 살며 어미로부터 사냥 기술을 전수받는다. 무리마다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기도 하고 바다사자 같은 포유류를 잡아먹기도 해서 가족 안에서 내려오는 사냥 비법은 그들만의 고유함이다. 다큐멘터리에서 어미 범고래가 새끼 범고래를 데리고 사냥 훈련을 하며 예행 연습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사냥감이 없으면 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물로 훈련을 시켰다. 파도 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커다란 바다 표범을 향해 달려드는 실전 사냥을 익숙하게 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사냥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지도자들은 자신이 배운 대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켰다. 타이어를 끌며 뛰게 했고, 계단을 뛰게 했고, 운동장을 뛰게 했다. 이 훈련을 하면 어디에 도움이 되고, 지금 단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고민도 없이 나는 늘 궁금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이것 말곤 없나?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를 던지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일례로 중학교 시절 우두산 층열탑 계단에서 했던 훈련의 흔적이 지금 손축구 아카데미 경기장에 남아있다. 유소년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와 축구장을 건립하며 특별히 관중석의 계단 일부를 4종류의 서로 다른 높이의 계단으로 설계했다. 어떤 계단은 하나가 일반 계단 2-3칸을 합친 높이에 달했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하체 강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중학교 때 일률적인 높이의 계단에서 훈련하며 늘 생각했다. 계단의 높이가 조금 더 높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훈련이 가능할 텐데. 높낮이에 따라 쓰이는 근육이 달랐고 단순히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는 것만으론 부족했다.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어 층열탑 계단에서 홀로 운동하던 시간은 내게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는 어린 시절 고민했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펼쳐놓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내가 배운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고 연구하는 건 당연지사였고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월드컵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들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했다. 당시 VCR로 녹화한 VHS 비디오 테이프가 200개가 넘었다. 그 비디오를 보고 또 봤다.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또 봤다. 지금 저 상황에서 저 선수처럼 저런 움직임을 완성하려면 어떤 기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진짜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봤던 명경기, 명장면은 내게 큰 자양분이 됐다. 좋은 경기를 죽어라 보며 거기서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경기 영상을 보고 전술 프로그램이 아닌 기본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나는 기본기와 전술 훈련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 두 가지 중 선호를 따지자면 단연 기본기가 먼저다. 기본기 안에서 전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져야 한다. 축구 선수가 피치 위에서 자신이 의도한 동작을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따라줘야 한다. 생각은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생기고 자칫 부상으로 이어진다. 선수 시절부터 내가 하는 축구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은 기본기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갈급함은 항상 따라붙었다. 하물며 내 아이에게 가르칠 건데 허투루 할 수 없었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 몸으로 먼저 시범을 보이고 아이에게 훈련시키며 조금씩 고쳐나갔다. 몸동작, 볼의 속도, 볼 높이, 볼 강약, 수정하고 반복했다. 될 때까지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확신은 있었다.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훈련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웬만한 빅매치는 다 찾아보며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내가 생각해도 미쳐 있었다. 불광불급, 미쳐야 미칠 수 있다는 그 큰 말에
내가 다다를 순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미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중요한 기술을 찾아내 어떻게 하면 그 기술에 도달할 수 있을지 미친놈처럼 그 하우투를 연구했다. 저 기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시절 내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특히 흥민이가 18살쯤부터 5년은 집중적으로 근육 훈련을 했다. 흥민이가 독일에 갔을 당시부터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쯤까지 그때는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유럽 선수들은 신체 조건이 좋다. 파워를 내고 치열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버틸 수 있는 상체 근력을 만들어야 했다. 축구 선수의 몸은 예민하다. 강도 높은 훈련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게와 횟수가 중요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감사하게도 나에겐 내 몸이 있었다. 나는 어떤 방식, 어떤 중량으로 몇 회씩 몇 세트를 하면 어느 위치에 근육이 발달하는지 나 자신에게 임상 실험을 했다. 부족한 점은 책을 통해 보완했다. 그 다음은 슈팅 연습. 선수 생활을 하면서 왜 강하게만 때려야 하나에 대해 고민했고 그 답을 흥민이를 통해 찾고 싶었다. 흥민이에게 늘 말했다. 골키퍼가 가제트팔이 아니고서야 잡을 수 없는 각도로 볼을 때리면 된다. 그렇게 감아 때리는 훈련을 수년간 지속했다. 볼의 위치에 따른 디딤발 위치, 발이 닿아야 하는 볼의 정확한 지점 등을 짚어가며 반복 훈련했다. 나는 공이 휘는 각도를 찾아가며 연구했고 흥민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발과 볼을 붙잡고 설명했다. 3년쯤 지났을까? 우리는 함께 감을 잡기 시작했다. 지금도 나는 어떻게 하면 축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전에 더 활용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내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숱한 시간 반복하며 조금씩 완성해 나간 내 프로그램은 조금 독특하다. 왜 저게 축구를 위한 훈련이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방식들도 많다. 그리고 단순한 게 특징이다. 계단에서 하는 훈련도 다리를 모아 점프에 뛰며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높이를 달리해서 몇 세트씩 심플하게 하고 끝낸다. 멋부리고 꾸미는 건 내 성질에 절대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멋을 입히는 이들도 종종 보이는데 나는 과감하게 뺄 건 다 빼고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단순하게 만든다. 내 프로그램은 멋도 없고 음식으로 치면 맛없는 음식이겠지만 딱딱한 음식을 오래 씹어 음미하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나의 훈련 철칙이다. 아이들에게만 시키고 팔짱 끼고 서 있지 않는다. 같이 뛴다. 웨이트를 할 때도 시범을 보이며 먼저 하고 슈팅과 기술 훈련을 할 때도 반대쪽에서 볼을 차고 던지고 뛰고 주었다.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그것이 내 철칙이었다. 그 고된 훈련을 혼자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흥민이는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옆에서 똑같이 훈련하니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훈련할 때 나는 매섭고 혹독하게 몰아쳤다. 하지만 다행히 흥윤이, 흥민이, 아카데미 아이들은 알아주었던 것 같다. 우리 감독이 나를 엄하게 혼내도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정말 축구에 대한 사랑이 있다. 아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부족한 나를 품어주었다. 아이들 가르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아이들이 한 단계를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순간의 보람과 희열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것들이다. 그 단순한 것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울 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복잡한 문제에도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삶은 결코 많은 게 필요치 않습니다. 단순하고 단박하게 사는 게 최상의 삶입니다. 매 순간 삶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축구공을 보면 나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축구를 오래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관리해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동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지만 저는 사실 중요한 건 내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지 말라. 꿈나무, 신예, 혜성, 유망주라 불리다, 롤모델. 한국 축구의 자랑이라 불리다. 월드클래스냐 아니냐는 논쟁까지. 흥민이의 성장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같이 뛰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나를 향한 얼마나 뿌듯하냐,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얼마나 기쁘냐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속으로 삼키는 감정이 있다. 바로 두려움이다.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생각한다. 행백리자 반어 90이라는 시경의 구절처럼 우리 삶은 늘 현재진의 형이다. 삶의 완성이란 없다. 어느 정도 왔다 하더라도 이제 반을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 노력해야 한다. 흥민이가 대중에 노출돼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30일 분데스리가 데뷔 무대에서 쾰른을 상대로 골을 터뜨렸을 때다. 멋진 골이었다. 나에게 찾아온 감정은 잠깐의 기쁨과 길고 긴 두려움. 나는 흥민이가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고생했다는 한마디 해줘야 됐고 들뜬 마음도 다독여줘야 했다. 그날 나는 흥민이를 꼭 안아주며 고생했다라고 말한 후 네 노트북은 오늘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고 노트북을 들고 숙소를 나섰다. 흥민이 노트북을 안고 새까만 새벽길을 걸어 내가 묵는 여관방으로 향하며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뇌었다. 오늘 하루만 흥민이가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기록해야 할 그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흥민이가 그것을 잊는 것이었다. 나는 흥민이가 어린 시절부터 상 같은 걸 받아올 때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그 상장과 상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와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집에도 무엇 하나 기념으로 붙여놓거나 내놓은 것이 없다. 나의 선수 시절에는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일도 별로 없었지만 그때 찍은 사진, 신문기사, 당시 입었던 유니폼도 싹 다 폐기 처분했다.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견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상을 받는 것이, 상패가 무슨 의미인가?
흥민의 데뷔골은 내게 엄청난 두려움이었다. 좋다는 감정은 아주 잠깐 머물다 사라졌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내내 머물렀다. 외부에서 칭찬하고 언론에서 무언가 가능성을 언급할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선수는 그에 취하기 쉽다. 사람들의 주목에 들떠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가 잘났다는 우쭐함은 차원이 다르다. 자기의 중심을 잃는 순간 집중력은 현저히 낮아진다. 지금도 나는 초심을 강조한다. 자만하지 말라. 축구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는다. 지금까지 나는 축구 외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다. 축구가 가장 좋다. 축구 하나만 보고 살아왔고 지금도 축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열망하고 그걸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중요한 건 여기에 있다. 그 마음 안에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그 마음을 뒤로 밀쳐내고 그것을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이 삐그덕대기 시작한다. 욕심이 앞서고 명예를 좇고 세상이 새많은 숫자와 타이틀에 목을 맨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 그것이 곧 안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성장을 생각해라.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무척이나 두려웠다. 흥민이가 무언가를 이루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올 때 내 안을 꿰차고 앉는 것은 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나는 흥민이에게 항상 말한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 매 순간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가야 한다.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하루하루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이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오만하면 인생을 망친다. 사람을 끔찍하게 패망시키는 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한다. 이놈은 어찌나 지독한지 사람이 죽어 관 속에 들어가도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관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오만이라고 말한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만과 오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성공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성장이다. 나를 성장시키려고 마음먹었을 때, 나를 초월하고 나를 넘어서겠다고 다짐했을 때 성장이 찾아온다. 잡스의 연설,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처럼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나의 발전을 위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 건 그거다. 소년등과 어린아이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말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야 한다. 흥민이는 아직 선수 생활 중이고 선수 생활을 시작한 처음의 그 마음과 똑같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흥민이의 더 큰 성공이나 더 많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흥민이가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조심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을 딛고 성장의 의지도 싹 튼다.
상을 받고 찬사를 받으면 흥민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기쁘고 좋을 것이고 나는 아비로서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그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음을 잊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네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네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흥민이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내가 한 말은 이것이다. 다행히 흥민이는 내 속뜻을 잘 알아주었다. 인터넷 안에서 아우성치는 것들,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에 휘말리지 말아야 했다. 잠을 자고 몸을 회복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했다. 우리 삶은 쇼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소 10마리 가진 사람은 1마리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소 100마리 가진 사람은 10마리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을 있는 그대로 꾸미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내실을 기하는 진정한 삶. 세 가지 가르침. 몇 년간 지루한 훈련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축구장 바깥의 세상을 익혀나가길 바랐다.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플레이는 거대한 축구 문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축구장 바깥에도 축구가 있다. 축구는 어떤 구기 종목보다 역사가 깊다. 먼 옛날로 돌아가면 모든 대륙에 축구와 유사한 놀이가 있었을 만큼 역사가 깊다. 그래서 축구의 기원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멕시코 전통놀이 울라마에서 축구가 나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행한 칼치오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프랑스 책에는 옛날 우리나라 신라에서 성행한 축구기 그 기원이라고 나온다. 축구가 어디서 나왔든 그게 그리 중요하진 않다고 본다. 공을 발로 차는 놀이는 과거 어디서나 행해졌다. 오늘날의 축구가 영국에서 경기 규칙이 정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뿐이다. 단일 종목으로 축구보다 영향력이 크고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스포츠는 없다. 축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것에는 시대적인 조건이 한몫했다. 오늘날의 축구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사회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은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귀족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맨 처음 축구라는 스포츠는 퍼블릭 스쿨이라는 영국의 귀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성행한 것으로 그 형제지간이라 할 럭비와 나란히 발전했다. 럭비와 축구, 공을 가지고 하는 이 두 가지 스포츠는 19세기에 각각의 경로를 거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착된다. 귀족 사립학교의 인기 종목이었던 축구는 세계의 광범위한 계층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축구의 두 가지 사회적 기능을 얘기하고 싶다. 하나는 교육적 기능이다. 먼 옛날에 축구 비슷한 경기는 매우 거칠고 난폭했다. 상대방을 고려하기보다 우리 편이 이기는 데만 집중했다. 유럽에서 유래한 축구의 원형이 되는 경기가 대개 그랬다. 하지만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축구는 시민교육의 한 방편으로 쓰였다.
근대 국가가 생겨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과 축구가 제도화되는 시점이 겹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게임의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축구 경기는 민주주의 정신과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좋은 수단이다. 축구의 사회적 기능 중 다른 하나는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다. 축구장은 사회와 격리된 공간이며 축구 경기는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진다. 축구장 안에서 벌어지는 순간순간의 상황은 예측 불가한 인생 유전의 상징과 통하는 바가 있다. 둥근 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인생도 축구와 같다. 그러나 이런 상징적인 면을 떠나 축구 경기 자체는 사회적 조건을 모두 초월한다. 축구장에서 선수는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출전한다. 축구장 바깥의 조건은 배제된다. 축구장에 들어온 관중도 마찬가지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귀족이든 노동자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 관중이다. 관중석에 앉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어떻든 모두 평등하게 자기가 정한 축구단과 하나의 팀이 돼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승리를 기원한다. 물론 모든 스포츠가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통합의 기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축구라는 스포츠가 아닌가 싶다. 어떤 구기 종목보다 강하게 소속 집단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바로 축구인 것이다. 프로축구가 지역 연고지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발전한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축구대회는 한 국가의 대표성을 지닌 선수들이 주축이 돼 자웅을 겨룬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선수의 성장이 한 개인의 성장으로 비치지 않는 것 같다. 축구에서 자신이 바라는 꿈을 꾸는 것이다. 난 그렇게 꿈꾸는 이들을 존경한다. 선수라면 누구나 최대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 나는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길 바랐다. 자기 자식이 공 잘 차는 기계가 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축구장 바깥에도 축구가 있다. 영국에서 지내며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함께 축구장을 찾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과 축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새삼 느끼곤 한다. 축구의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인생을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강요할 순 없었지만 나는 끊임없이 강조했다.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돼야 한다고. 축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가 없다. 네덜란드 토털사커의 창시자이자 불세출의 축구 영웅인 요한 크라이프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만난 월드클래스 선수 중에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세요.